40대 기업주가 또는 50대 초까지 기업주가 가업 자문을 요청하면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첫 번째 리스트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가 저는 그 친구를 그 애를 히말라야를 데려갈 겁니다. 히말라야 한 5,000m 정도, 6,000m 정도. 제가 제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에 안나푸르나 데려가서 한 4,400까지 올라가고 다음에는 그 본인이 스스로 에베레스트에 가서 6,000m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좋은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미국에 박사학위 지원할 때 그런 사실을 넣었더니 교수가 되게 좋아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박사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극기훈련인데 견딜 수 있느냐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런 교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화수목 지리산 종주라고 왔는데 거기 갔더니 대안학교 애들이 그 백두대간 종주를 하더라고요. 백두대간이 지리산부터 설악산까지 672km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해봤는데 또 어떤 대안학교는 아버지와 같이 갑니다. 그거를 672km를 그거 시켜요. 그거 참 좋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자식 공부할 때 학원 안 보내고 들들 안 먹잖아요. 운동시키고 특별히 더 많이 하게 합니다. 그게 그냥 이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검증됐어요. 어렸을 때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지고 지구력이 좋아지고 의욕이 좋아집니다. 건강하지 않으면요 의욕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애들이 무지무지 고생을 하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대학 가면요 대학교에 있는 내 후배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애들이 공부를 너무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 스스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원을 들을 못 가서 갔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리나라 대학생이 1년에 30만 명인가 40만 명이 공무원 시험 봅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시킬 때 대학 가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 시켜봤는데 다 합니다. 할 사람은 다 하게 돼 있고요.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안 할 사람들 전부 다 1등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녀만 죽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난리면 난리. 걱정스러워요. 물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야 되겠죠. 너무 갑질이 심한 사회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다음에 강의할 내용은 이제 가업 승계 분쟁인데요. 분쟁을 해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율부 문제, 혼인계약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잊어버렸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 파악해놔야 돼요. 그것 갖고서 구체적으로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할까, 어떤 준비를 할까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걸 만든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터지고 나면 찾아오면은요, 이미 늦었어요. 항상 늦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에, 아까도 말했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큰 기업들은 패밀리 오피스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별도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각종 전문가를 둔 기업을 별도적으로 만듭니다. 안 되면 이제 회사의 내부에 조직을 만든다든지 또는 최소 한 사람 정도는 법무팀장 정도는 했으면 됩니다. 제가 자문한 기업에다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 법무법인에서 사무장 하던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그 한 사람이 그 기업의 모든 계약서 세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다닙니다. 변호사 비용이 안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쟁 예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업 승계 터지면은요, 반드시 소송이 발생하는데, 어떤 경우에도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아까 말한 기업도 그 자녀들 간의 합의를 이끌려고 무지를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법원의 분쟁은요, 그 가족이 깨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기업도 흔들립니다.
네, 가업 상속과 증여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현금으로 세금 내면 되는데 비상장 기업 상속받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맞는데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결과적으로 회사를 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정말 좋은 기업이 해외 기업에 싸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은 가업 상속 공제해가지고 가업 상속인 경우는 200억 내지 500억까지는 세금을 안 물게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영농 상속 공제는 약간 다른 문제지만 이 부분이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업 승계를 하려고 그러면 가업 승계 감면을 받지 않는 이상 또 어떤 기업은 가업 승계 감면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그 회사가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여러분 아시죠? 기업 10년이면요.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없어져요. 제가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안 내고서 자녀들한테 물려줬는데 회사가 유치되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부담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사전에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자식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흥청망청 돈 쓰고 다니는 자식이 아니어야 되고 사전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자녀한테 줘가지고 부동산 임대를 해서 임대소득을 벌게 하고 나중에 땅값이 올라오면 팔아서 세금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주식을 줘가지고 매년 배당을 해가지고 현금을 쌓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아버지도 계속적으로 현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지금 40살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길게 해도 75살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35년 정도면은 충분히 세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75살이 됐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회사를 팔아달라고 오는데 중소기업 매각할 확률이 1~2%밖에 안 됩니다. 안 팔립니다. 이 말에서. 왜 안 팔리냐면은 지속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안 팔립니다. 가업을 승계해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는데 10년 동안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사업용 재산이라 하면은 제적으로 말하면 공장,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식을 팔지 않아야 되고 상속받을 당시에 규모를 유지해야 되고 종업원수 기준으로 등등 일부인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법을 쭉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상속 감면을 해준다는 뜻인지 안 해준다는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독일은요, 그냥 감면해줍니다. 물론 지금 독일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 똑같이 재산을 받았는데 누구는 주식 받다가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러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감면받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참 모호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 상속 공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아까 말한 대로 엄격한 사후 관리 규정을 받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그 주식 전체를 감면해주지 않습니다. 사업 무관재산,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면은 그 회사에 계열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식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이나 예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과다 현금 부분도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의 감면 내용을 보면은 다 감면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인데 제조업하면서 그 하청업체한테 하청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만들었다. 그럼 그 계열사 부분은 또 감면 안 해줍니다. 이런 이상한 규정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감면받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승계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가압승계를 해준다. 대기업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법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중소기업만 해당됐었는데 중견기업도 인정해준다. 당초에 중소기업이었는데 규모가 커져가지고 중소기업을 벗어나더라도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이면은 가압승계를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일이 있는데 업종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해당 안 됩니다. 서비스업 이런 것도 많이 해당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업종 잘 봐야 되고 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가업승계 하는 경우에 아버지가 단 한 사람의 아들한테 물려줘야지만 가업승계 감면을 인정했었습니다.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해줍니다. 이건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금액이 작아가지고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빼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압승계 할 때 저기 감면받는 거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사업용 자산이 아닌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여금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남는 부동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타 회사 주식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이 500억인데 이런 재산이 400억 되면요, 그 중에 5분의 1밖에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같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10년 동안 한 기업이 한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내려갑니다. 과연 내가 10년 동안 이 회사를 과거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가업주 본인인 경우에는 가능성이 좀 있겠죠. 아들이 물려받았을 때 과연 내가 그랬죠? 아들 때 가서 성공할 확률이 30% 공식적으로 외국 사례 30% 미만인데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10% 미만이거든요.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실제로. 괜히 감면받았다가 나중에 규모가 적어져 추징되면은 과거의 숫자가 앞서 추징되면요 세금이 너무너무 큽니다. 실제로 가압승계 감면받는 기업이 국세청 통계 자료에도 몇 개 안 됩니다. 실제로도. 자, 이번에 이제 2부인데요. 기업의 경영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기업 경영 전략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줄여봤는데 또 의외로 또 진도가 또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진짜 질문을 좀 많이 받길 바라고. 이 저는 가압승계 일을 하는 사람한테 꼭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나하고 10년 동안 자문계약을 하자. 그렇지 못하겠다. 그래서 기업을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라 우선. 그러고 나서 승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자식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의미가 없다. 괜히 그 잘못된 기업 아들한테 물려줬다가 여름은 아움이 망하는데 신용불량자로 거리에 몰게 할 수는 없다. 그게 제 취지입니다. 확실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주식 해보셨죠? 좋은 비유가 아닌데
여자분들 그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비유를 하는 거니까. 젊은 여자가 시집을 잘 가려면은 젊었을 때 한참 꽃필 때 시집가면 잘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죠. 근데 대부분 잘 놀다가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나이 한참 먹어가지고 젊은 사람 찾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여러분들 주식 팔 때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팔고 싸면 사는 게 맞죠. 그죠? 너무 간단한 사실인데 주식 할 줄 몰라서 말을 못하지만 비싸면 팔고 싸면 산다. 그 기업도 비싸면 팔고 싸면 산다.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이거 진짜 맞는. 근데 100 중에 90이 저한테 팔려고 오는 사람들은 회사가 무너져 갈 때 옵니다. 그래서 오면 저를 만나자 그래요. 그리고 가면은 사장님이 이미 늦었습니다. 잘 나갈 때 파시지. 그러면 저한테 돌아가는 얘기가 뭘 것 같아요? 잘 나가는데 왜 파노? 정말이네. 잘 나갈 때 팔아야 됩니다. 왜냐? 기업은 항상 처음에 창업에서 시작해가지고 성장기, 성숙기 다음에 90%가 하락합니다. 90%가. 10%만 좀 하다가 치고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최정점 직전에 이 회사가 이 이상 잘 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 그때 팔면은 가장 많은 가격을 받고서 팝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나한테 안 와요. 오면 팔리는데. 그게 문제죠. 그죠? 그래서 제가 M&A 하지만 기업 좀 만날 때마다 이제 M&A가 상담하면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잘 될 때 안 찾아옵니다. 아까 최근에 망한 기업 중에 300억에 팔렸다가 100억에 팔렸다가 문 닫았다 그랬죠. 그 급이 300억에 팔려고 할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금융위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대통령의 그 측근이었던 사람이 뭐뭐 기업에 있었는데 업종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가 다 하는 기업이라서 특정 업종의 세 기업을 동시에 1,000억에 인수하겠다라는 제안을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세 개 기업을 다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기업이 300억이었어요. 그 300억 갖고 있는 기업주가 안 판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기업이 한참 막 무르익었어요. 제일 좋을 때요, 때가. 그리고 그 300억은 그 당시에 그 기업의 수익 봤을 때 거의 더블 받은 게였습니다. 근데 그 기업주는 안 팔았죠.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주는. 그래서 짐 콜린스, 위대한 기업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죠? 어디로 날아간다는 뜻인 것 같은데, 기업이 망하는 1단계가 기업이 성공하면 자만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기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개인의 능력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운치기사이 많아요, 사실은.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타이밍과 그 상합이 딱 맞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거든요. 많은 경우.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100 중에 90%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망한 두 번째 단계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를 생산해서 팔아서 성공했으니까 핸드폰도 만들어서 진출하면 된다 해서 뛰어들면은 어지없이 망합니다. 90% 이상이 망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는 1단계가 자만심이에요. 제가 자만한 기업 망하는 게 모든 기업들이 다 망한 것이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 하나는 서비스업을 했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업 매출액이 1,000억이 될 수가 없어요. 작은 기업이야. 막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면 1조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매달 자문료를
5천만 원씩 주겠다, 뭐 1억씩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년, 20년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기업을 항상 사이클을 타는데 이렇게 과연 이 회사가 지속성,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커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 유럽의 수백 년 된 기업들이 엄격하게 법을 지키고 엄격하게 이사회 제도를 유지하고 엄격하게 교육시키느냐. 그래서 장수기업이 나오는 겁니다. 장수기업. 그런 마인드가 우리나라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기업 환경 변화, 기업의 사이클을 어떻게 벗어날까?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그룹. 돈 맨날 많이 벌면서 맨날 위기라고 그래요.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거기는 기업 이사에 참여한 적이 없지만 삼성은 너무 잘 나가요. 그죠? 잘 나갔다. 최정점이다. 갈 곳은 이 하향입니다. 그렇죠? 항상 위기라고 부르는 게 제 생각은 그거 같아요. 잘 나갈 때 정말 위기입니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 실패에 대한 걱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경제 환경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대표적인 사례가 노키아죠. 그렇죠? 노키아가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몰락했죠. 사실 노키아의 한국 지사는 제가 옛날에 거래했었는데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지사도 매출도 엄청 크고. 저도 그 당시에도 참 노키아가 영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그래서 끝까지 잘 나가는 기회가 없어요. 틀림없이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20년 전 이상 때는 한 업종에서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이 돈을 벌고 살았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업종에서 한 개 내지 두 개 기업, 세 개 기업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 시장이 통합되면서 전 세계 한 업종에서 전 세계 1위, 2위만 살아남고 3위가 도산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요즘에 제가 기업을 상대해 보면은 정말로 어려워요. 말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그런 것도 이유도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환경 기업의 인프라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중국 기업들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통합되면서 이제 삼성같이 전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들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시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기업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승계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업한다 그러면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는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기업의 전략 중에서 니치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니치란 말 들어봤죠? 아주 작은 시장. 그죠? 저 회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일은 M&A 자문하고 있는데,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전 회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케팅이 없습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그죠? 그런 시장이 최고 시장이죠. 그렇죠? 제가 하는 시장은 관광산업입니다. 관광산업에서 30년 동안 일했는데, 우리 사무실에서 회계를 하면은 편하고 좋은데, 다른 데 가면은 그 산업을 몰라가지고 회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싸게 받는데, 딴 데로 가요, 싸면은. 갔더니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니치가 있어야 돼요. 자기 니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니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맨날 영업하러 다니냐고 밤 술 먹어야 되고, 그죠? 힘들어요. 전 세계적인 이 통계치는 대부분 제가 해외 책에서 통계에 따온 건데, 전 세계적으로 우량 기업들, 중소
장수기업들을 보면은 그 중에 74%가 단 하나의 핵심 사업을 합니다. 단 하나.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갈 때 메뉴가 10개 이상 되면 들어가나요? 맛있어요? 그런 집? 대부분 맛없습니다. 왜 하나 하느냐? 제가 하나 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 시장에서 내가 독점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회계 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 밝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특정 업종만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해요.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은 같은 직원인데 다른 데보다 많은 기업을 회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20개 할 거 우리 40개 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그리고 잘하니까 더 많은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니치 차별화입니다. 니치 차별화는 결국 뭡니까? 원가 절감이 되고요. 가격도 높이 받을 수 있고 차별화가 됩니다. 제가 이 관광산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뭐랬냐면은 제가 회계법인에 있을 때 국제부에 있었는데 외국 기업을 전문화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기업보다 10배 받아요. 20만 원 받았고 한 달에 200만 원 받습니다. 할 일도 없어요. 제가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은 외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늘 컨택을 해야 돼요. 내가 꼼짝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진짜 작아요. 우리나라 기업은 몇백 개 할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은 10개만 넘어가지고 못 견딥니다, 제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74%는 하나만 하고 17%가 두 개 사업.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삼성그룹 같이 엄청난 큰 대규모 그룹군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소, 장수, 세계적인 기업들. 우리나라는 부품 회사들이 매출이 뭐 몇백억, 몇천억 이 정도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품 기업들은 매출이 10조, 20조입니다. 중소기업이 그게요. 강소기업. 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다음에 10%만이 상계 이상 산업. 결국은 사업 전략에서 니치 전략이 가장 큰 성공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 음식점 가보는데 유명한 집 가보면 메뉴가 5개가 안 넘었고요. 반찬도 2-3개밖에 안 나오는데 맛있어요. 그렇죠? 그 의미는 뭐냐면은 몇 개밖에 취급 안 하니까 손님이 많아지니까 그 음식 재료를 한 군데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니까 싸게 팝니다. 우선적으로 좋은 거 줍니다. 그죠? 원가가 절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도 적게 듭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할 것도 작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고 기업도 맛있고 맨날 한 가지만 하니까 잘해요. 확실하게.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명동교자 아시죠? 명동국수. 그때도 그게 맛있었는데 지금도 맛있어요. 그죠? 하나 해야. 다른 것도 하지만 팔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그만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손이 너무 많아서 좋겠죠. 그죠? 그게 중소기업이 살 전략이죠. 우리는 여기서 대기업, 삼성으로까지 대기할 사람이 뭐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드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치 전략은 중소기업의 살 길입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다음에 인적 차별화 전략인데 뭐 인력 관리라는 것은 뭐 복잡하고 실무적이 많겠지만 꼭 알아야 될 통계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종업원 중에 5명 중에 1명만 자기 회사에 애정을 갖고 일한다고 합니다. 1명. 단 1명. 4명이 뭡니까? 대충. 왜 그렇죠?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닙니다. 왜 소련이 망했죠? 주인이 없어요. 난 정해진 월급, 정해진 일. 그렇죠?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릭 섹터, 공적 영역,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들어서 뭐 하다가 열받아서 그냥 여기 나가버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경험해보셨죠? 전화해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딱 정해진 거 받고서 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5명이 일하는데, 종업원이 500명이 있는데, 500명 중에서 400명이 열심히 일하는 기업하고, 단 100명만이 열심히 일하는 기업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이는 있죠. 연봉 단 500만 원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기업은 2,500만 원 주는데 신입사원, 어떤 기업 3,000만 원 주는데 그 500만 원 차이가 이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정도 차이 나면 매출이 2배 이상 차이 나요,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기업주들이 뭐 하나 회의하면서 맨날 전략, 주인처럼 일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이는 소리고요. 실제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욕구의 동물이거든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나한테 분명히 이익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리고 동시에 회사 이익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 솔직히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된다. 합니다. 첫 번째가 월급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저희 회사 회계사무실은 연봉이 짜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저희 회사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신입사원 연봉이. 그러면 야 무슨 기장을 해서 3천만 원 넘게 주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요. 근데 써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일을 잘합니다. 더 많은 기업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단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업의 인적 차별화 전략에서 요거까지 하고서 또 10분 쉬겠습니다. 제가 늘 보는 그 기업가들의 모습입니다. 월요일 날 아침 7시부터 심지어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까지 11시까지 일을 합니다. 10원짜리도 결제하는 기업도 봤습니다. 1원짜리 기업, 모든 회사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들여다보고 사인하고 현장 가고 합니다. 그 기업주의 모습. 저는 그걸 어디다 비유하냐면은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장군이 서축 들고서 총 쏜다고 말합니다. 기업주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기업주한테 한 얘기가 기업주는 놀아야 된다. 그러면 놀아야 된다. 그런 일은 다 위임시키고 놀아야 된다. 물론 이제 잘못 위임하면은 뭐 종업원들이 뭐 해먹고 그러는데 그 위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업가들은 늘 운동하고 산에 가고 골프 치고 물론 맨날 그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맑아야지 큰 전략을 짜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매일 하나 그런 것들 일일이 결정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가 장군이 서총 쏘고 있어요, 그죠? 서총 쏘는 것보다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군은. 그런 것들을 절重시하고 저는 회계 사무실 하고 있는데 회계 일을 일주일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1시간 회의하고 좀처럼 회사 일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중요한 일 연락 오면은 이렇게 해라 해주고 회계 돈 쓰는 것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월계표 하나 보고서 물론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회사 나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아무 생각에도. 일한 만큼 돈 주면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을 해오면은, 그럼 너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면은 담당자 250만 원 주고 책임자 250만 원 주면은 안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앉아서 250만 받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걸 많이 하잖아요? 종업도 많이 벌지만 난 더 많이 벌어요. 그죠? 많이 쌓이니까. 이런 기업가들 봤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분 투자를 한 20%만 하라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매장 내 직원을 10명 두고 전체 이익을 10분의 1로 나눠 갖겠다.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게?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회계사님 제가 프랜차이즈 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까? 100개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100개. 그러면 만약에 그 프랜차이즈 하나에 이익이 5억 났다. 직원들한테 5천만 원씩 나갔다. 그러면 5억 원 5천만 원 받죠. 그죠? 그러면 100개면은 50억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무슨 장난 같지만 그렇게 하면 종업원들이 얼마큼 열심히 일할 건지 상상이 되죠. 그죠? 얼마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애를 쓰는 거기다가. 그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식으로 경영자가 할 일이 있고 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가면은 그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물론 그 중에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 실무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이제 권한 이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는데 권한을 이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 경영자로서 사장으로서 할 일을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40분인데요. 50분까지 쉬시고 마지막으로 강의 마무리하고 약간 질문을 받겠습니다.